반갑습니다. 장동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상승하고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 상대적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서 코스피가 못 가는 거고, 코스닥은 그런 부담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데, 외국인 매도에 대한 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조 원 이상도 받아내더니 이제는 2천억만 얻어맞아도 못 달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수급에서 취약한 부분이 나온다면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기 전까지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또 좋은 겁니다. 외국인 매매하고 무관하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관리를 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 조금만 팔아도 내려간다.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 대형주가 많이 내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서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면 사도 된다라는 정도의 안전판이 확보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외국인이 팔아도 버틴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매물화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나 장기 투자할 거야. 다음날 내리면 이거 왜 내리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오를 거다, 가치가 좋다 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성향이 주가에 딱히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개인이 만드는 거는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 끝자락에 끝에 시세를 만들고, 그리고 폭락했을 때 요 마지막 바닥을 만듭니다.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 외의 과정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주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팔아도 되는 상황이면 점점 외국인 매도가 누적이 될수록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니까 차라리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떨어지는 이런 환경이 낫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하면서 거의 다 회복한 상태, 조정 이후에 V자로 회복한,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선 위에서 잘 움직이게 될 거고, 이게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 아니면 올해 큰 시세가 날 만한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연봉에서 올라탄 이후에 보이는 패턴들, 코스닥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뚜렷한 신호는 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뜨는 데 있어서 이전에 뜨지 못했던 때하고 떴던 시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거래량이 확연히 차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건 곧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상승을 막을 만한 어떤 재료가 없다.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국 추세라는 건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 방향을 가지는 건데, 이 투자자들이 이런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 이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확신이 강력한 매수세가 돼서 아주 강한 시세 분출이 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코스닥은 굉장히 전도유망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 이런 틀을 갖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예, 많이 달라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근데 잠 온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네.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장점이 분할 매수 매도,
이게 약간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장점은 한 번에 모두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 50%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습니까? 아무리 팔아도 보유 주식의 5% 이상은 못 팔 겁니다.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 한 명은 오늘 당장 1초 만에 모든 주식을 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큰 리스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한 방에 팔아서 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희석시키는 게 분할 매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요 타이밍에서 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한다면 여기서 조금 팔고 조금 팔고 조금 팔고 하다 보면 그래도 중간은 먹는데, 한 번에 때리다 보면 그런 게 안 되니까 그 타이밍 리스크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분할 매매가 장점이 아니라 분할 매매가 필요한 거고, 실질적인 장점은 전량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네, 그래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대선 테마주로서 영신금속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지분을 매수했다. 뭐 요거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어떤 현금 유동성은 넘치는 수준, 뭐 현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회사 지분을 산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돈이 묶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돈이 묶일 만한 어떤 아주 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이 묶여도 될 만큼 돈이 넘쳐난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 모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악재는 아니다, 호재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지금까지 보유는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아마 한 2,500원 정도에 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창산업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SK 케미칼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SK 케미칼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왔다기보다는 시세 후에 지금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종목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크게 재밌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상승한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완전히 배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50%를 깨고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한 번씩 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하는 것보다는 좀 횡보하는 쪽에, 횡보를 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일단 SK케미칼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딱히 재미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기간 조정 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분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한 1.35%를 샀습니다. 주식 추가 매입에 따른 보유 주식의 변동인데 장내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서 이만큼을 사들였다. 세부 변동을 보면 장내에서 샀고 26만 9천 원에 샀다. 그럼 적어도 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낙인을 찍어준 효과인데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주식을 26만 9천 원에 샀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낙인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보다 낮을 때 모아가는 전략은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제 8500? 네. 스펙주. 이거를 매수 타이밍을 관망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스펙은 한번 설명 간단히 드렸을 텐데, 예전에 그 기업의 상장을 위해서 요 스펙 미리 페이퍼 회사를 설립을 해서 상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스펙하고 상장할 기업의 합병만으로 그 상장에 성공하는. 그럼 스펙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싸고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구주 매출을 하지 않거나 신주 발행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 스펙을 선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요 시장에 등장을 한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스펙하고 합병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그 자금의 어떤 필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펙이 대략 요 스펙은 2,000원짜리라고 봤을 때 한 70억 정도 현금을 담아 놓은 스펙입니다. 그러면 이 스펙 70억짜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목하고 합쳐가지고 시총이 뭐 한 1,000억짜리가 됐다. 이랬을 때 현금은 70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뭐 구주 매출이나 신주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할 만한 그런 이유가 딱히 크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 DYC라는 회사가 뭐 전기차 관련해서 모터 관련해서 조금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매출이 130억,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몰려있는 대구 인접한 곳에 공장이 있고, 영업이익도 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준수하고, 그래서 일단 아주 비싸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스펙이 2,000원짜리입니다. 합병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합병이 안 된다면 2,900원짜리를 사서 2,000원짜리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합병 여부와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병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합병이 안 됐을 경우에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것도 그 결정이 난과 동시에 2,000원짜리가 됩니다.
요거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한창산업. 네. 네, 한창산업은 다 좋은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는 넘습니다. 네, 그게 조금 단점인데, 말씀드렸듯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는 넘어가면 주가 관리에 소홀한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낮지만 주가나 실적을 봤을 때 그냥 지금이 적정 가격입니다. 이전에 한번 시세 냈고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는 털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작전 세력이 뭔가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해둔 상태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소소한 상태지만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나와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타고 가서 더 큰 세기형으로 이렇게 더 큰 파동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시가총액 1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뭐 상장 폐지돼서 정리매매하는 기업들이 아니면.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00억 이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점점 1000억 이하 종목들이 사라져가는 추세다. 뭐 안 좋은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되고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주가가 오르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장산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깨진 상태고, 그게 극복하려면 요 매물을 다 먹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태고, 여기에 있는 매물을 그런 걸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하고 다음날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왜 내려가지라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로 1000억 넘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건 분명히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당장 주가가 안 오르고 한 달, 두 달 안 오르면 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장기 투자하면서 다음날 주가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이런 어떤 성향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로 본 종목들은 같이 살펴봤고, 네. 종목 중에서 제노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노레이가 물론 일반은 때 회복하긴 했지만 지금 재미없는 흐름이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재미가 없는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도와준 케이스인데 흐름이 좋다가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8월 달에 시장이 깨질 때 같이 깨졌고 지금 회복한 상태, 이 상태인데 1만원대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주봉으로 보더라도 에너지가 지금 뭉쳐있는 상태, 변동성 범위가 좁습니다. 거래량도 줄고, 에너지를 축적한다라고 보는 게 거의 틀림이 없는데, 왜냐하면 3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4분기에는 국가 물량까지 더해가지고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부분만 확인이 돼도 주가가 결국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 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축적 언제까지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뭐 적어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한다라고 하면 한 11월 중순까지는 1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의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 한번 탄력받으면 매물 같은 경우 11,000원대, 만원대 이렇게 많이 뭉쳐 있습니다. 요 매물을 뚫고 돌파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리 사두면 몇 달 좀
지루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오를 때쯤 사야지라고 하면 이런 가격들을 보고 이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다가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르기 직전에 사십시오. 오르기 직전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설사 뭐 그 오르는 시점을 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그 직전에 살려고 하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 있어도 이 저점을 봤던 기억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인내를 갖고 그냥 사서 쥐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추가 물량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이거 9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9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 계속 그냥 갖고 가면 안 되냐 그러길래 몽땅 팔아라고 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로 이거 몽땅 팔고 모 종목으로 갈아타라 해가지고 모 종목도 안 올랐습니다. 모 종목도 안 올랐지만 그래도 이걸 피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제가 왜 이걸 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과연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으로 봐야 되느냐? 뭐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 맞는데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편해가지고 기존 은행을 안 쓰게 되더라? 그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고객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기존 은행들의 파워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많이 내렸지만 시가총액이 34조 6,823억입니다. 근데 우리 은행이 8조 원이 안 됩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이것저것 다 합친 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또 카카오뱅크 가질래? 우리 은행 가질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은행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K뱅크가 주당 2만 원에 지금 비상장 주식을 사라 이렇게 되는데, 이 K뱅크 2만 원 잡으면 시총이 7조 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카카오는 그렇다 치고 이 K뱅크는 도대체 뭐지? K뱅크가 어떤 플랫폼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인터넷 은행인데, 심지어 가입자도 600만 명대로 토스보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토스뱅크라고 하면 차라리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K뱅크는 그것도 아닌데, 이 카카오뱅크가 한번 떴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2023년에 상장할 건데 괜찮을 거다, 요것만으로 2만 원에 사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마 카카오뱅크가 무너지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K뱅크가 상장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KT인데, KT 주가가 예전보다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내년 상장해서 만약에 저게 7조 원이 되면 KT가 한 20-30% 오를 만한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아직까지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과연 저게 저만한 가치가 있나 생각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더 박살이 나야 좀 시장이 정상으로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보호회수가 걸린 물량이 쏟아지고 그게 어느 정도 나중에 수습이 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장 초기에 이 가격대에서 올라왔고 죽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평가 논란은 앞으로 10년간 이어집니다. 안 망한다는 전제로 10년이 지나도 카카오뱅크가 이대로 계속 돈을 번다 하더라도 1년에 뭐 한 2-3천억씩 벌고 그게 계속 증가 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잘 벌면 한 5조 원 벌 겁니다. 5조 원 벌어서 순자산이 10조 원이 됐다. 그래도 지금 시총 설명을 못합니다. 34조. 근데 다른 은행들은 7조, 7조 원대.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20조 원대가 되지만 KB금융하고 카카오뱅크하고는 아예 체급 차이가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이 거품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사람들이 카카오가 굉장히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망하겠어. 카카오 다 쓰는데. 이런 건데, 뭐, 제대로 된,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한다면, 지금 카카오의 점유율이 96%입니다. 근데 어떤 견제도, 통제도 없는 상태. 카카오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짓은 하지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못하게 된 것과 그냥 기업에 맡기는 것과는 천지 차이고, 외국 같으면 96%면 기업 쪼개야 됩니다. 이 기업은.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너무 정치권의 어떤 견제를 안 받고 있는 상태다.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되지만 지금의 주가는 그 성장을 견제 같은 거 전혀 받지 않고 풀로 계속 성장했을 때도 설명이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뭐 여당이 다시 한 번 더 하든 야당이 하든 이건 제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고려하면 카카오 이름 붙은 건 전부 다 매도하고 안 갖고 있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싶은데 몽땅 몽땅 매도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리고 NHN벅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넥스턴 바이오를 보면 그림이 조금 보이는데 넥스턴 바이오가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전에 없던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터졌을 때, 와,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일종의 단기 매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그러면 지금까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과감하게 뭔가를 질렀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큰 게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큰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게 있다. 그게 거래량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이 거래량, 이전까지 터진 거래량의 어떤 그 실체를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NHN벅스로 돌아오면 NHN벅스가 물론 넥스턴 바이오처럼 아주 기록적인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 NHN벅스 지분 같은 경우는 70%가 비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45, 자사주 15, 그리고 이전에 최대 주주 지분 남은 게 9%,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70인데,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비유통 주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나머지 30의 어떤 유통 주식수 1482만 주 중에서 30%면 450만 주? 이것도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900만 주가 터졌다. 뭔가 싹 그거 같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여기서 한번 팔고 사고, 이게 단기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면 단기 매집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식 싹 다 먹어가지고 이 거래량도 최근에 터졌고 이걸 싹 다 먹어서 아마 한번 달려주지 않을까. 당장 뭐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 뭘로 올라갈 건데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매각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아까 넥스턴 바이오처럼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고 드래곤이 아니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공시를 보면 저는 이게 조금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상증자 가액이 1690원에서 226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2900만 주, 2900여만 주인데
신주가 3,600만 주를 찍어냅니다. 그러면 2,260원에 3,600만 주니까 거의 돈이 한 8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서 땡겨가는 건데. 근데 2,260원이고 현재 주가가 3,000원입니다. 여러분 과연 3,600만 주가 2,260원에 풀리는데 3,600만 주가 과연 지금 상태에서 청약을 할 것이냐. 내일 하고 8일 9일이 청약일일 텐데 이것도 제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네, 8일하고 9일 일반 공모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8일 9일 일반 공모 청약을 하는데 과연 주가가 이 상태면 2,260원 누가 청약을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한번 세게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260원이어서 청약 미달돼 가지고 지금 가격에서 청약이 미달이 돼서 돈이 한 300억이 들어왔다. 근데 올려가지고 청약 성공하면 한 800억이 들어왔다. 한 500억 차이인데 근데 이거 사실 주가 올리는 거 한 2, 3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럼 한 2, 30억 투입해서 그것도 2, 30억 날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손해보고 판다 그러면 사실 한 2, 30% 한다고 했을 때 한 10억만 들어가도 넉넉 잡고 10억만 손해본다 하더라도 돈이 이 정도 차이가 날 건데 과연 주가를 안 올리고 이대로 그냥 청약을 할까? 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사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청약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절반을 회복한 상태고 코스피의 포스코는 절반 이상 거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수준인데 사실 이게 추세를 거스르는 어떤 흐름이라서 굉장히 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제 봤을 때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서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고 요것과 평행하게 추세대를 그어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긋습니다. 평행하게 긋고 요 평행하게 그은 거를 요 저점들이 있는 자리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럭저럭 맞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럼 포스코가 이런 방향을 가진 하락 이런 추세선과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네? 그 움직이는 것에서 추세를 뚫었네. 오늘은 그래서 사실 신호로만 보면 추세 극복을 해서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달리느냐 이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이 추세가 돌아선다는 것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던 종목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조정 때 매수를 하면 성과를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가 의외로 강하네?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추세선, 추세대 이런 걸로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를 우리가 캐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예, 이마트가 이전에 비해서는 양호해진 상태인데 지금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마트가 오프라인에서 1위를 유지하고 온라인에서도 3위 안에 빅3 안에 들게 됩니다. 그 롯데는 온라인에서 좀 퇴출이 될 분위기고 그리고 인터파크도 매각에 실패를 했고 그 외에 뭐 11번가가 자립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지금 이베이 코리아를 품은 이마트하고 요 3강이 될 겁니다. 3강인데 쿠팡은 계속 손실이 나고 네이버는 이익이 나고 그 이마트도 이익이 나고 이런 상태니까 점점 쿠팡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돈을 못 벌면 결국은 기업이 망합니다. 예, 그래서
좋게 생각했을 때 결국 쿠팡이 망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얘가 올라서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한 2-3년 후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좋지 않을까. 당장은 뭐 모르겠지만 당장 변동성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2-3년 후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은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내일 청약일인데 청약 성공하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은 동기가 있으면 올라간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 이전에는 뭐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L 바이오닉스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뿌리든 뭐 팔든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고 부양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환사채만 있습니다. 470억. 전환사채만 470억 있으면 저라도 이거 주가 좀 더 내리면 이게 전환가액이 낮아져서 더 많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라도 좀 그런 욕심이 날 것 같아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 동기가 사라졌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 동기 차원에서 보자면 뭐 상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보가 지금 신주 인수권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팁니다. 오 이게 왜 이렇게 잘 버티지? 주가를 올려야 되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신주 인수권에도 최대 주제의 어떤 콜 옵션이 있을 거고 전환 사채에도 있는데 그리고 이 상보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13.81. 근데 이 신주 인수권이 풀리고 전환 사채가 풀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이게 희석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근데 그게 풀리면 희석이 되는데 이 콜옵션이 보통 30%를 주니까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풀렸을 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걔네들이 풀 만큼의 주가가 높고 행사를 할 만큼의 어떤 비율 30% 콜옵션 행사하면 지금의 낮은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동기를 생각했을 때 전환 사채가 전환 사채로 남아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최대 주주한테도 좋고 회사에도 좋다. 그런 동기가 있다. 뭐 당연히 실적 만들어가는 회사들은 그냥 올라가겠지만 이런 동기가 있는 종목들 다른 어떤 것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작은 종목들에서 주가를 올릴 만한 동기가 있나 없나? 요거를 찾아서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